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자산 손상이라고 하는데 손익계산서가 엄청나게 망가져 버립니다. 어떤 신약 개발 업체가 있는데 임상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임상 성적 결과가 너무 안 좋으니 이 500억의 개발비 자산이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나? 개발비 자산 500억 이거를 장부에 뺑으로 고쳐버립니다. 회계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산 손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김수원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산 손상의 세계 어떤 걸 얘기를 하나요? 우리가 손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다쳤다 네. 이런 뜻인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자산의 가치가 어떤 뜻밖의 그 이유로 인해서 크게 감소하는 일시에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회계적인 사건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자산 손상이라고 하는데, 이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부분은 일회성 손실인데 금액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사의 손익계산서가 엄청나게 망가져 버립니다. 많이 아픈데 또 아픈 만큼 성숙해져야죠. 그래서 아픈 만큼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자산 손상의 세계,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회계에서 말하는 자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계에서 말하는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회사로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산입니다. 근데 이 자산은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장부에 숫자로 기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형 자산의 대표격인 기계장치도 기계장치 돌리면 회사의 매출이 일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이익이 발생되잖아요. 경제적인 효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기계장치 같은 것도 우리가 자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무형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신차 개발이나 신약 개발이나 아니면 연예인한테 전속 계약금을 주게 되면 신차가 나오고 신약이 나오고 또 연예인들이 방송 연예 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서 우리 회사한테 좋은 경제적인 효익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자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자산의 손상, 자산의 어떤 가치 상실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면, 어떤 신약 개발 업체가 있는데, 자, 임상 1상하고 2상을 하느라고 한 200억을 썼습니다. 이게 비용으로 처리가 됐겠죠. 신약 개발 업체는 임상 3상부터 개발비 자산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1상하고 2상에 쓴 돈은 비용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임상 3상에 한 200억을 투자를 했어요. 이거부터는 개발비 자산으로 잡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임상 3상에 또 이제 한 300억을 투자를 했다. 이것도 이제 회사의 장부에 개발비 자산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점에 임상 3상이 결과적으로 실패를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임상 3상의 결과가 굉장히 부진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회사 장부에 200억, 300억 해서 총 500억이 누적 개발비 자산으로 딱 회사 장부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렇게 임상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임상 성적 결과가 너무 안 좋으니 과연 우리가 장부에 잡아놓은 이 500억의 개발비 자산이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나? 앞으로 우리 회사의 어떤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금액으로 볼 수가 있나? 이런 데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산으로서 장부에 적혀 있는 500억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거 평가하는 거는 우리 회계사님들이 하시는 거죠. 그 평가는 회계적인 기법 같은 게 있습니다. DCF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 전액 손상이다. 이 임상은 완전 실패야. 이거는 하나 말하겠어. 완전 실패 그러면 개발비 자산 500억 이거를 장부에 빵으로 고쳐버립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가서 개발비 손상 차손이라고 하는 그 비용으로 500억을 반영해야 됩니다. 500억이라고 하는 비용이 그냥 일시에 생겨버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케이스는 임상 결과가 좀 부진해. 그러나 우리가 좀 임상 방법을 바꾼다든지 어떻게 하면 이 작업을 계속 이어가서 좀 성공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 일부 손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개발비 자산의 장부 금액을 500억에서 200억으로 낮춥니다. 그러면 300억만큼이 까진 거거든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서 개발비 손상 차손으로 300억을 반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자산 손상으로 인해서 300억 원의 비용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형 자산이건 무형 자산이건 이렇게 손상 차손이 생기게 되면 이것은 영업 외의 비용으로 가게 됩니다. 회사의 본질적인 영업 활동에서 발생된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기계 장치를 이제 가동을 시작했는데 이 기계 장치 장부 가격이 100억이고 내용 연수가 5년이고 해마다 정액 상각, 일정한 금액을 상각해 나간다 그러면 1년에 20억씩 까 나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0억 상각하고 장부가 80억으로 고치고, 또 1년 뒤에 감가상각 20억 반영하고 장부가액은 60억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 시점에 기계장치의 그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될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산 밥솥이 엄청나게 한국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와 가지고 밥솥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서 옛날만큼 밥솥을 제값을 받고 팔기가 어렵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지금 감가상각을 적용했더니 장부가가 60억이 되었는데 시장 상황은 너무 심각하고 회사는 계속 적자를 내고 있고, 그러면 이 기계 장치가 과연 60억짜리로서의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유형자산의 가치 평가를. 그래서 우선 사용가치라고 하는 것을 한번 평가합니다. 사용가치는 이것을 계속 사용했을 경우에, 기계장치를 계속 가동 사용했을 경우에 앞으로 얼마의 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나, 얘가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35억 정도밖에 못 돼요. 장부가에 못 미치죠. 그러면 이제 사장 입장에서는 야, 이거 얘 내다 팔면 얼마 받을 수 있냐, 이거 얘기가 안 되겠다. 이거 얘 내다 팔았을 때 매각 가치를 따져 보니까 중고 시장에 내놓으면 10억밖에 못 받아요. 야, 그러면 그나마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하면 35억을 벌고 이거 내다 팔아봐야 10억 똥값인데, 그러면 그 중에 높은 것을 선택을 했을 경우에 35억이잖아요. 그래도 장부가에는 못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 장부가액하고 사용가치 이 금액하고의 차이인 이거 25억, 이것을 유형자산 손상차손 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 기계장치의 장부 가격은 60억이 아니고 얘는 35억짜리 장부 가격으로 고쳐주고 차액 25억 원을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손상차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본 것은 신약 개발, 개발비 손상, 그러니까 무형자산의 손상차손이고, 지금 설명드린 것은 기계장치라고 하는 또 유형자산의 손상인데, 이렇게 되면 이 시점에서 결산을 할 때 이 유형자산 때문에 발생되는 총 비용은 얼마냐면, 정상적인 감가상각을 반영을 해서 20억의 비용이 발생되었는데 평가를 해가지고 또 25억 원의 손상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 유형자산 기계장치 때문에 이 해의 결산에서는 45억 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금액의 비용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다만 정상적인 감가상각 비용, 요것은 영업이익 단에 반영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고, 요 손상차손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아니라 영업 외의 그 손실이 되기 때문에 그 순이익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어떤 회사 재무제표를 보면 영업이익은 한 50억이 났는데 저기 밑에 순이익에 가보니까 마이너스 500억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아보다 보니 이게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쪽에 손상이 발생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자,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빼면 영업이익이 되고, 영업이익에서 영업외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외의 비용을 빼면 세전이익이 되고, 법인세 비용 차감 전이익이 되고, 여기서 법인세 비용을 빼면 이렇게 단기 순이익으로 가게 되죠. 영업 외의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영업 외의 비용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런 종류가 있다 하는 걸 아시면 되는데, 헬릭 스미스라고 하는 바이오 회사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 신약 개발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2019년도에 매출이 44억인데 영업 손실이 한 417억 정도 됩니다.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되기 전까지는 계속 연구 개발 투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출은 미미한데 영업 적자가 크잖아요. 그래서 400억 영업 적자인데 여기 보면 단기 순손실로 1000억이 넘는 단기 순손실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영업 손실의 2배 이상 금액의 그 손실이 이렇게 난 거죠. 여기 한 800억 정도 굉장히 큰 금액이
기타 영업 외의 비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무형 자산의 손상 차손으로 818억, 금액이 똑같죠. 네. 여기 기타 영업 외의 비용으로 818억인데 여기 보니까 무형 자산 손상 차손으로 818억, 금액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형 자산 손상 차손이 뭔가 해서 회사의 이제 재무제표 주석으로 들어가서 더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의 신약 물질을 개발 중이었는데 임상3상 결과가 안 좋아가지고 위에 있는 이 물질에서 765억, 아래에 있는 이 물질에서 52억을 개발비 손상 차손으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 818억 원의 손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가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고요. 이 OCI라고 하는 태양광, 폴리실리콘 이 업체 같은 경우도 46기면 2019년에 영업 손실은 1,800억인데 여기 보면 당기순 손실은 한 8천억까지 늘어나죠. 또 2020년에 영업 손실은 한 860억인데 밑에 보면 단기 순손실로 한 2,500억 정도, 영업 손실에 비해서 단기 순손실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재무제표 주석에 들어가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기계 장치에서 여기 보시면 한 4,600억 정도, 여기 어떤 건물하고 구축물에서 여기 손상 차손이 한 2,200억 정도 발생됐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설명을 보니까 설명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폴리실리콘 가격이 너무 하락하고 있고 또 시장의 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수익 창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서 일부 시설의 가동을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중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유형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그 회수 가능 가액, 앞으로 이것을 뭐 계속 사용했을 때 아니면 내다 팔 때 도대체 얼마나 현금을 회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추정을 해봤더니 장부 가격에 훨씬 못 미쳐서 기계장치에서 4,600, 건물 같은 구축물에서 2,200억 정도의 손상 차손을 반영을 했다. 뭐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매출 채권도 자산이잖아요. 이 매출 채권도 손상을 반영을 합니다. 근데 매출 채권 같은 경우는 이 손상 반영을 하는 방법이 유형 자산이나 무형 자산하고는 또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어떤 회사가 영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연말에 보니까 매출 채권 잔액이 50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 매출 채권 이제 거래처들을 다 조사하다 보니까 일부 거래처에서 한 10억 정도가 회수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어떤 거래처는 망해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또 어떤 거래처는 자금 사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장님이 노숙자가 돼서 서울역에 계신데 또 뭐 어떤 거래처 같은 경우는 회사가 부도나기 일보 직전이고 그거 다 합쳐보니까 한 10억 정도는 회수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매출 채권 자산 50억 원이 온전히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이 10억 원만큼은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손상이 된 거죠. 자산에 손상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매출 채권은 50억짜리가 아니고 이 매출 채권은 40억짜리 매출 채권이 되는데 이 회수 불가능한 10억 원만큼을 대손 충당금을 이렇게 반영을 해주는 겁니다. 원래 50억짜리였는데 회수 불가능한 금액만큼을 대손 충당금 10억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놓으면 이 매출 채권이 재무제표에 기록되는 가격은 40억 원이 된다. 그래서 여기 대손 충당금이 설정되는 이 금액만큼을 손익계산서에서 대손 상각비로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비용으로 반영이 되는 그렇죠. 거죠? 비용으로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어려워져서 대출 채권에서 대손 충당금이 많이 발생돼서 은행들의 뭐 수익성이 떨어졌다. 아니면 어떤 회사가 매출 채권 회수가 뭐 안 되어서 대손 충당 때문에 회사의 손익 구조가 망가졌다. 그런 기사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도 회수가 안 되는 금액은 손상으로 처리를 하는데 이렇게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마이너스로 끼워 넣어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손익계산서로 가서는 설정된 대손 충당금만큼을 비용으로 반영을 해준다. 이게 이제 판관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영업이익에 바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영업비용이 되죠. 이런 식으로 자산 손상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코스닥 기업의 이 아리온이라고 하는 이 회사를 보면 이 회사는 매출 총이익이 그래도 한 7억은 났는데 여기 보면
영업 손실이 한 108억 정도, 어마하게 매출 총이익에 비해서 영업 그 손실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 회사 판관비에 가보니까 또 한 70억 정도, 굉장히 큰 금액의 대손상각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보면 매출 채권 잔액이 92억인데 이 중에서 한 80억 정도를 그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해버린, 그러니까 거의 매출 채권의 대부분을 회수를 못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는데 그 돈을 못 받은 거네요. 예. 그래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분식 회계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 매출 채권, 당장 손익 계산서를 좋게 꾸미기 위해서 가짜 거래처를 만들어 놓고 매출 채권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당연히 회수가 안 돼도 유령 매출처에 매출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대손 충당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 나가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 회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밀어내기 매출, 당장의 손익 계산서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막 무리하게 밀어내기 매출을 했다가 회수를 못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저런 회사들은 대부분 나중에 보면 관리 종목으로 들어간다든지 끝끝내 상장 폐지가 된다든지 하여튼 좋은 꼴을 못 보더라고요. 보면. 그럼 대손 충당금이 너무 높다 싶으면 좀 주의 깊게 봐야겠네요.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률이 높으면 굉장히 그 결과적으로 좋은 꼴을 못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형 자산이나 무형 자산에서 아까 말씀드린 손상 차손이 발생되는 경우는 어떤 경기 악화에 대한 그 일회성 비용이어서 그 다음에 회사가 경기 회복에 따라서 금방 회복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회성 자산 손상 같으면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정상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줄 필요가 있고, 그게 일회성이 아니고 자산 가치가 손상이 됐는데 계속 뭐 업황이 악화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회사의 영업 기반이 무너지게 되면 그게 일회성이 아니고 회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재무 구조가 망가지게 되는 그런 뭐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죠. 이번 시간에는 자산 손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산이 나중에 수익으로 이어질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자산이 아닐 경우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회계 시간도 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